예, 안녕하세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송치웅입니다. 오늘 저희 국회 정무위원장 포럼 겸 저희 과학기술정책 포럼 발제를 하게 됐습니다. 제목은 이제 기술 중심 한국형 인도 태평양 대외 전략이고요. 아마 인태 전략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술, 특히 첨단 전략 기술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응해야 되는가를 이제 모색해 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화면을 처음 먼저 보여드리는 거는 이게 CSI하고 이제 멘탈리스트라고 하는 미드입니다. 이 미드를 제가 굉장히 즐겨봤었는데요. CSI는 그러니까 에비던스, 증거 기반의 어떤 그 수사를 하는 것이고, 이 멘탈리스트라고 하는 드라마는 역시 이제 수사물인데요. 이 근거, 그러니까 클루를 가지고 진실을 찾아가는 그런 루트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이 근거도 굉장히 중요하고 증거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과학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더라도 이 굉장히 그 추리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우리 대외 전략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그림을 보여드렸고요. 아마도 이 CSI는 우리나라의 그 NST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출연연, 그리고 이제 이 멘탈리스트는 어떻게 보면 약간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쪽에 어떤 특성을 좀 나타낸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개의 큰 연구 앞으로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 될 거라는 의미에서 이 슬라이드를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려면 우리 이제 지정학에 대해서 먼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한 루돌프 히엘렌, 이 스웨덴의 정치학자인데요. 처음에 그 국가와 영토에 관한 지오폴리틱을 갖다가 확립을 한 그 스웨덴의 정치학자입니다. 프리드히 라첼이라고 하는 그 또 한 분의 그 학자하고 같이 작업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 생활 공간으로서의 어떤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에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정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이 히알렌과 그다음에 이 라첼의 이론을 받아서 사실은 이제 칼 어네스트 하우스호퍼라고 하는 독일의 정치학자, 지리학자가 굉장히 지정학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서 독일이 세계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지어정학적으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배했던 이유가 이 지정학에 대한 독일의 어떤 그 이해 부족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실제로 이 하우스호퍼 같은 경우는 이 하우스 오퍼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그 2차 대전에 그 독일 정부에 참여를 해서 상당히 큰 활약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알프레드 마한이라는 미국의 해군 제독이 그 해군력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고, 역시 이제 미국도 지정학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이제 피터 자이안, 이제 신고립주의와 그 세계 질서의 재편 가능성을 얘기하면서도 이 지정학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마 지정학은 이제 맥킨더의 그 심장지대 이론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맥킨더는 이제 세계섬, 근해섬, 외부섬으로 하고 심장지대를 구분을 했고요. 이 심장지대를 북극해, 히말라야, 볼가강 그리고 양치강으로 둘러싸인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 그 심장지대를 중심으로 인류의 역사는 발전을 해 왔기 때문에 이 심장지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심장지대를 지배하는 세력이 유라시아를 지배하고 궁극적으로 세계를 지배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지정학자가 바로 이 맥킨더입니다. 그래서 19세기, 20세기 초반에 러시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라는 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러시아가 세계를 지배하지 못했죠. 그 이유는 이 심장지대를 보호하는 지리적 여건이 오히려 장애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제 사막이라든지 산맥이라든지 시베리아 툰드라, 즉 그 러시아는 어떤 지리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테크놀로지를 보유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킨더가 이 심장지대를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서유럽 국가가 러시아를 침공하고 심장지대를 지배하거나, 독일과 러시아가 동맹을 맺어서 서유럽을 지배하거나, 아니면 중국과 일본이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시노 제페니스 엠파이어를 통해서 심장지대를 장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실현이 됐었습니다. 독일과 러시아가 동맹을 맺었다가 독일이 이 동맹을 깨고 러시아를 침공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중국과 일본 제국에 대한 이 시나리오는 사실 일본이 중국을 그러니까 청나라를 침공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2차 대전에서 어느 정도 현실화됐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지대 입구는 이제 동유럽 발칸이고요. 맥킨더가 그 민주주의 이상과 현실에서 동유럽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하나의 배경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지대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이제 19세기, 20세기로 넘어가면서 심장지대 사실 붕괴를 했었거든요. 이제 러시아와 청나라가 러시아는 이제 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러시아 같은 경우, 청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의 침공을 받으면서 이제 무너졌기 때문에 심장지대가 너무 강하면 세계를 컨트롤할 수가 있지만 또 심장지대가 무너져 내리면 세계적인 혼란이 온다. 그래서 이 심장지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이제 사실은 20세기 초반에 유럽의 이 지정학자들에게 있어서 큰 이슈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맥킨더의 이론을 이어받아서 이 스파이크먼이라고 하는 이 학자가 림랜드 시오리, 이 주변부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합니다. 즉 심장부와 주변부로 나누고 이 주변부를 지배하는 세력이 유라시아를 지배하고 이 유라시아를 지배하는 세력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 지도에 보시면은 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나타난 부분이 이제 림랜드입니다. 조금 더 다른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 초록색으로 제시되어 있는 곳들이 림랜드이고요. 이 초록색 바깥에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그리고 남북 아메리카가 위치를 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게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일본이 이 림랜드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일본은 조금 독특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여기 노란색으로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심장지대,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중심, 그 다음에 아마도 뭐라고 말씀드려요? CIS 국가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보시면 이제 여기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한 동유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결국은 영국이 이제 이 소위 말하는 대영 제국을 건설할 때 이 림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대영 제국을 건설했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 그림은 이제 미군 주둔 지역입니다. 이 미군 주둔 지역이 보라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미군 주둔 지역도 보시면 이 림랜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1대1로 전략도 사실은 이제 림랜드 전략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실크로드 경제벨트 그리고 21세기 해상 실크로드가 결국은 이 림랜드를 중심으로 펼쳐져 있는데 결국은 영국이 대영 제국을 건설하고 미군을 주둔하고 중국이 이 1대1로를 하는 이 모든 이유가 사실은 림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공급망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산업 발달이 이루어져 왔다라는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과 그 영국의 세계 경영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산업혁명에서 제일 먼저 성공을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어떤 안정성, 특히 이제 자유주의라든지 자본주의를 발현시킨 나라이고 산업화가 먼저 이루어졌고 현대화가 이루어졌고 이런 여러 가지 그 농업 잉여 생산을 통해서 상당한 그 경제력을 축적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영국이 어떻게 이 대영 제국을 건설하고 관리할 수 있었느냐를 저희는 좀 들여다봤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결국은 이제 로지스틱스, 그러니까 이제 물류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공급망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드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리고 이 트레이드나 로지스틱스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 결국은 핵심적인 것이 테크놀로지이고 이 테크놀로지의 발전, 그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교통, 트랜스포테이션 그리고 통신,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파이낸스, 이 금융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가능했기 때문에 영국이 그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경영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제1차 산업혁명과 해군력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리면 영국의 네메시스호 같은 경우는 이 아편 전쟁에서 영국의 승리를 이끈 결정적인 그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이 네메시스호가 증기 기관을 배에다 장착을 하면서 다른 그때 당시에 이 군함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와 어떤 전투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래서 영국이 이 막강한 해군력을 가지고 해상무역과 물류를 장악을 했었다. 그래서 영국이 대영 제국을 가능하게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뭐 경제학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꼭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사실은 지금 미중 패권 경쟁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기술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그럼 기술 다음에는 무엇인가라고 보면 저는 이제 금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국이 그 대영 제국을 건설하고 그 림랜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해상의 로지스틱스 물류를 관리할 때 이걸 어떻게 재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느냐 하면 상당히 다양한 금융 기법들, 예를 들어서 선물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이 자본 시장의 기법들을 이때 당시 이미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해서 물류에 수반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상쇄하고 이것을 재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져왔고요. 미국이 이것을 받아서 이제 시카고 곡물 시장에서 똑같이 활용을 했습니다. 이게 해상으로 나가는 물류와 그다음에 농산물의 특징이 뭐냐면 최후의 성과를 확실하게 담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제 해상무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해상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후 변화라든지 이 다른 위험 요인들, 곡물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 작물의 어떤 성과를 확실하게 담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불확실성을 상쇄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해칭할 수 있는 기법을 발현을 했고요. 이것이 지금 미국과 영국이 세계를 어떻게 보면은 세계 최고의 강국으로서 그때 당시에 영국 그리고 지금의 미국이 작용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요거를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원으로 세 개의 국가를 제가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하나는 남아공, 하나는 케냐, 하나는 인도입니다. 이 부분을 왜 동그라미를 쳐드렸냐 하면 영국이 요 세 군데의 어떤 그 포스트를 갖다 놓고 이 근해를 다니는 모든 물류를 관리를 하고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러일 전쟁 때 러시아가 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흑해 함대가 이 남아공 밑으로 해서 희망봉으로 돌아갔거든요. 근데 이때 남아공, 그다음에 케냐, 인도에서 지속적으로 영국에게 정보를 전달했고 이 영국의 정보가 아마도 일본과 공유되지 않았겠느냐라는 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국의 대러시아 전략이 이제 영일 동맹으로 간 부분이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왼쪽에 빨간 쪽은 다 이 영국 연방입니다.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이 인도를 넘어와서 홍콩까지 온 다음에 그 이후에 이 동북아시아 쪽은 사실은 일본과의 동맹을 통해서 사실 이 동북아시아를 관리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국과 일본은 그때 당시 이제 최상의 파트너였고요. 일본이 이제 영국의 근본위 제도를 공개적으로 지지를 했었고 아편 전쟁의 원인을 은재련 기술로 인한 은의 어떤 그 보유량이 늘어나면서 영국이 근본위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아편 전쟁을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영국은 일본과 동맹을 맺는데 일본이 필요했던 것은 영국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영국은 이 동북아시아 지역을 관리해줄 대리인이 필요했었다. 그래서 영일 동맹이 러일 전쟁과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했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세계 제 2차 대전의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 보면 유럽에서는 왼쪽이 이제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났던 지역들, 그리고 오른쪽은 제 2차 세계 대전에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던 지역들인데요. 요 지도를 다시 한번 배열을 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났던 지역이 이 위쪽에 보시게 되면 초록색의 유럽의 림랜드입니다. 그냥 림랜드에서 전쟁이 일어났었던 거고요. 또 위에 태평양 전쟁을 보시게 되면 오른쪽 밑에 역시 림랜드에서 전쟁이 일어났었다.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은 림랜드 전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는 반복되는 거,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던 지역, 그 전투가 벌어졌던 지역이고요. 왼쪽이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는 인도패시픽 이코노믹 프레임워크의 주요 지역입니다. 즉 오른쪽에 그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던 지역과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그 지역적인 그 영역이 아주 묘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태평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2020년, 2021년, 21세기 초반에 갑자기 드러난 개념이 아니고 사실은 20세기 중반 때부터 미국이나 영국 쪽에서는 이 지역의 중요성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지역에서 어떻게 이 지역을 관리할 것이냐, 물론 때로는 전쟁도 일어나고 때로는 산업화도 일어나지만 이미 관리를 해오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주요 전쟁은 다 림랜드 전쟁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그리고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리고 이란 이라크 전쟁, 제3차 발칸 전쟁, 그리고 21세기의 이라크 전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실은 다 이 림랜드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 림랜드를 우리가 굉장히 이해를 해야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뒤에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의 대소련 봉쇄 정책도 역시 이 림랜드를 장악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이제 베트남이 이제 미국의 적대적인 국가로 돌아갔을 때 이제 미국이 중국과의 그 화해를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러시아를 견제하는 이런 전략을 썼던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건 뭐냐면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한국은 이제 60년대 중반부터 이 산업화와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마련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미국의 기술 이전이 있었고 미국이 한국에 대한 시장 개방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 전쟁이 70년대에 끝나고 80년대 후반, 86년도에 도이모이가 선언이 된 이후에 90년대 이후부터 미국과 베트남의 교류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림랜드에서 전쟁이 일어났지만 미국이 중심이 되어 있는 이 세계의 어떤 공급망이라든지 기술 가치 사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림랜드이고 일본, 한국, 대만 그리고 베트남, 뭐 인도네시아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지금 어떤 그 제조업의 가치 사슬이나 공급망이라고 하는 것이 역시 림랜드를 중심으로 형성이 돼서 발전이 돼 왔다라고 하는 것을 꼭 저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21세기 기술지정학하고 인도태평양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뭐 많이 보셨을 겁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인데. 자, 다시 림랜드 시오리로 좀 돌아가 보면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지도인데요. 지금 림랜드가 초록색이고 그다음에 노란색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심장지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요 5개의 눈동자가 림랜드와 심장지대를 들여다보고 있다. 즉 이 5개의 눈동자를 이제 Five Eyes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중심이 되어 있고 이 5개의 눈동자가 어떻게 이 소위 말하는 인도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림랜드를 재구조 조정할 것인가를 아마 미국은 고심하고 있지 않았을까 저희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의 참여국하고 대상국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호주, 브루나이, 베트남, 필리핀, 한국, 일본, 미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국가들인데요. 이걸 보시면 아마 지금 우리나라의 그 신남방 정책 그리고 아마 새 정부가 표방하게 될 인도태평양 정책의 핵심적인 저희 무역 파트너들이 여기 지금 다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중국, 그다음에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그래서 결국 말레이시아, 태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의 참여국과 대상국이 어떤 경제적 위치를 갖는지를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인도태평양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참여 대상국들의 그 경제 규모, GDP를 여기 보여드렸고요. 요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CEP, 그다음에 CPTPP 그리고 IPEF를 좀 이렇게 비교를 한 그 좋은 자료가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인구를 보시게 되면 IPEF가 한 25억 명, 네, 그리고 RCEP이 22.7억 명, 그다음에 CPTPP는 5억 명 정도 됩니다. GDP를 보게 되면 이제 IPEF가 약 34.6조 달러. 확실히 크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하고의 교역 규모도 물론 이제 RCEP이 굉장히 크긴 하지만 거의 40%에 가까운 저희 그 교역 대상 국가들이 IPEF에 소속돼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세계 인구의 약 35%, 세계 GDP의 44%까지 추정하는 지금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의 어떤 47%를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 직접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6%에 있다. 그리고 인도 아세안 대상 투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19.3%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좀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서 제가 좀 인용을 해봤는데요. 애플이 이 중국에 있는 그 생산 제조를 줄이고 감소시키고 인도로 이 생산 비중을 45%까지 확대하겠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 뒤쪽에 제가 하나 그 따로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거기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인도태평양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인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인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고 이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좀 마음 깊이 새겨서 앞으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인도가 이제 미국과 가까워지게 된 계기가 이제 그 인도의 신동방 정책이 발표가 되고 샹그릴라 대화가 이어지고 난 이후에 사실은 미국과 인도와의 관계가 아마도 한 1980년대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그만큼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인도는 이제 저희가 기술적 관점에서 봤을 때 향후 30년 동안은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 이게 물론 이제 호혜적인 경우도 있을 거고 약간의 긴장 관계도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미국의 파트너가 될 것이다라고 저희 보는 이유가 콘트라티프의 그 웨이브, 콘트라티프 웨이브를 보시게 되면
30년 주기로 어떻게 보면 그 기술의 발전이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콘트라티에프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져서 그 기술이 산업화되고 그 기술이 성장해서 쇠하는 기간을 한 30년 주기로 정도로 봤거든요. 근데 1990년에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IT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발현이 됩니다. 그것이 1990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이제 1990년에는 이제 우리가 IT를 얘기했지만 2000년에 넘어오면서 또 차세대 컴퓨터가 개발이 되고 2010년에는 이제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고 2020년에는 AI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IT라고 해서 똑같은 IT로 볼 것이 아니라 매 10년 동안에 새로운 플랫폼과 새로운 기술이 발전된다고 본다면 이 디지털 기술은 지금부터 30년이 아니라 그 이후 더, 그러니까 2050년 이후까지도 세계의 어떤 정치, 경제, 사회 질서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이 인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전환이 일어났던 것을 조금 시대상으로 저희가 좀 들여다봤는데요. 일단 1990년부터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더 뉴 이코노미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서 제시가 됐었고, 근데 이때 당시는 이제 제조업 경제를 이제 서비스 경제로 바꾸는 쪽으로 갔었다고 한다면, 2000년대 초반에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 문화 콘텐츠 산업이 이 디지털화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세계로 번져 나갑니다. 아마 지금 우리의 K-팝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역시 이제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이 디지털 전환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애플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2010년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우리의 그 디지털의 어떤 플랫폼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이제 혁명을 만들어냈고, 2020년 이후에는 이제 AI, 아마 그 뒤에는 아마 2030년쯤 되면은 양자가 또 새로운 어떤 디지털 시대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30년부터 또 30년이라고 친다면 한 2060년까지 이 디지털 시대를 우리가 가져가야 될 건데, 이 디지털에 있어서 결국은 우리가 또 강조해야 되는 국가가 인도,
보시게 되면 그 90개에 가까운 그 M&A가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이제 M&A가 이루어졌고 경제적 가치가 한 10억 불, 10억 달러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그 성사됐던 딜의 가치를 보게 되면 4,500만 US 달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하고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 이 두 부분에 집중적으로 일본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뭐 IT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잘 아시지만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필수적이진 않으나 소득이 증가하면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우리가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라고 얘기합니다. 즉 패션, 엔터테인먼트, 레저, 자동차 이런 부분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인도의 경제 성장을 예측하고 일본이 이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다. 즉 인도 사람들의 패션, 새로운 의복이죠. 의복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하여튼 패션, 하이 패션을 인도 사람들이 많이 구매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레저라든지 자동차 이런 데에 인도가 시장이 확대될 것을 보고 일본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미국도 인도에 대한 투자를 계속적으로 늘려오고 있습니다. 비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이 인도에 있어서 약간 적자를 보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무역 적자가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 미국이 인도에 대한 투자는 계속적으로 아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인도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표에서 보시는 숫자와 앞에 유럽이나 일본, 미국에서 했던 숫자를 비교해 보시면 우리도 인도에 대한 투자를 집중적으로 늘려오고 있지만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제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그 컨트라 TF 파동, 컨트라 TF 웨이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디지털이 일단 양자까지 본다면 한 2090년까지 인도가 중심 국가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디지털 다음에 바이오라고 하거든요. 이 바이오에 있어서 인도가 갖고 있는 전체적도 상당합니다. 그렇다면 2040년에 우리가 바이오 시대가 온다고 한다면 그로부터 또 30년 이상을 또 인도는 세계 중심의 국가로 올라설 것이다.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인도에 투자해야 될 10억 가지 이유 제목으로 이렇게 도전적으로 제시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인도가 갖고 있는 이 바이오에 있어서의 강점입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면 600개 이상의 바이오텍 컴퍼니가 인도에 존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인도가 갖고 있는 바이오의 강점이 대단히 뛰어나다. 그래서 인도는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21세기 동안은 상당히 중요한 협력 국가로서 구성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저희가 제목에서 이제 그 기술 동맹이라는 표현을 써주잖아요. 왜 우리가 기술 동맹이 필요한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저희 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과기부에서 이 12개 국가 전략 기술을 제시를 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부터 시작해서 양자까지 12개의 국가 전략 기술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가져야 되고 이 국가 전략 기술을 통해서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야 되고 이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반도체 기술 경쟁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그 전경련하고 한국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학회에서 설문조사를 했던 결과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기술이나 인력 수준이 선진국 최고 기술 선진국 대비 90% 이상을 넘어가고 있지만 시스템 반도체로 가보게 되면 설계와 공정에 있어서의 우리의 기술력이 기술 최고 선진국 대비해서는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나 설계 부분은 한 50%, 60% 사이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자 및 공정 같은 경우는 68%, 장비 부품 소재 우리가 굉장히 강조하고 소부장 같은 경우는 60% 초반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보시게 되면 TSMC가 54%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완에는 이제 TSMC뿐만 아니라 대만 같은 경우는 UMC라고 하는 또 하나의 기업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기업을 합치면 대만이 파운드리 시장의 60% 이상을 장악을 하고 있고 최근에 애플이 TSMC와 제휴를 했고 애플이 앞으로 TSMC의 반도체를 통해서 성장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다면 아마도 대만이 이 파운드리 시장에 있어서의 경쟁력이나
그다음에 점유율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본다면 과연 이게 우리에게 호재인지 악재인지는 저희가 상당히 주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메모리 반도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 그 비메모리 반도체, 그 시스템 반도체 쪽에는 우리가 약점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일본이 갖고 있는 강점입니다. 반도체 소재 시장 점유율을 보시게 되면 네, 그 99% 레지스트 같은 경우는 네, 뭐 90%, 89%, 78%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본, 네덜란드, 미국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제조에는 강점이 있지만 이 반도체 공급망에 있어서의 소재 부품 장비에 있어서는 확실히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 네덜란드와 같은 선진국에 대한 디펜던시가 굉장히 강하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이 공급망에 대한 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안정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아마도 우리의 제조 역량을 좀 더 높이는 게 있겠고, 두 번째는 당장 시장에 어떤 진입을 할 수는 없지만 소재 부품 장비에 있어서 기술력을 우리가 빨리 갖춰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아마도 네덜란드나든지 일본, 미국과의 어떤 공동 연구나 연구자 교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연대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이 공급망에 있어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인공지능 역량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슈퍼컴퓨팅 인프라를 비교를 해보면 일본의 그 후카쿠라고 하는 슈퍼컴은 약 1.5조 원을 투자를 해서 개발을 했고요. 우리는 누리온을 우리가 수입을 했는데 이 후카쿠 대비해서 누리온의 연산 능력이 한 20분의 1 수준이다. 그래서 슈퍼컴퓨팅의 전체적인 국가 총성능을 대비해 보면 일본보다 한 3.6%, 미국에서는 한 3% 정도, 그리고 이 슈퍼컴 전체 보유 대수는 중국에 비해서 한 1.33% 수준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인력이나 특허 출원, 그다음에 뭐 논문 수도 이제 미국이나 이런 그 선진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족하고요. 아까도 보셨듯이 인공지능 반도체 역량은 세계 수준 대비 한 56% 수준밖에 되질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양자 쪽에 있어서는 지금 한 80%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자 쪽에서의 좀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인공지능 경쟁력인데요. 1위 국가 대비 수준입니다. 예, 네,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슈퍼컴퓨터 순위이고요. 양자 같은 경우도 이제 특허 보유수를 보시게 되면 미국이 한 1,852건, 중국이 1,354건, 일본이 590건, 우리가 한 151건 정도 되고 있고, 양자 기술 연구개발 투자 규모로 보게 되면 역시 이제 미국, 영국, 중국, 호주, 일본 이런 국가들이 이제 선두에 나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논문이나 투자 이런 쪽도 보게 되면 이제 미국, 중국, 영국, 일본, 독일 이런 선진국들이 주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뭐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 관련돼서 이 기업의 어떤 특허 현황도 보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인텔, 구글 이런 그 미국과 일본의 캐나다 이런 그 선진국의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양자컴에 관련된 이제 국가별 주요 정책도 쭉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제 양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투자를 늘리고 시작을 했지만 이제 선진국을 따라가기에는 아직은 좀 역부족이지 않느냐. 그리고 중국이 상당히 그 양자 통신 암호 쪽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고, 일본도 역시 강점을 보이고 있고, 미국은 이제 양자 컴퓨팅 쪽으로 강점을 보이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의 경쟁력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게 우주 산업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금성 탐사선을 2010년에 이미 쐈고요. 달에는 뭐 2007년에 위성 달 탐사를 진행을 했고, 중국도 뭐 일단 달까지는 가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이제 대기권에 쏜 상황이죠.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좀 갈 길이 멀다. 제가 이런 그 국가별 우주 예산도 보시게 되면 뭐 우리가 확실히 이제 선진국보다는 좀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왜 이런 그 조금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보여드렸냐 하면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잘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가 이제 90% 이상으로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당장은 이제 80%에서 85%를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과연 우리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 우리가 이 12대 국가전략기술에 있어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하나의 기회로 삼아서 기술동맹을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의 질문은, 그렇다면 우리의 기술동맹 대상은 미국이냐 중국이냐
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미국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어떤 뭐 산업이라면 산업일 수 있고 제품이라면 제품일 수 있고 기술이라면 기술일 수 있는데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의 공급망과 이 기술 가치 사슬에 우리가 굉장히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지금의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은 어떤 관계를 앞으로 가져가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지점은 뭐냐면 중국이 개발해서 갖고 있는 첨단 기술을 우리가 그러면 뭐 공유하든지 아니면 공급망을 통해서 함께 활용하든지 하는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는 것이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될 부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글로벌 공급망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과 림랜드 국가들 간의 분업 구조이기 때문에 한국이 주목해서 봐야 되는 국가들은 역시 이 림랜드에 있는 국가들이다. 그렇다면 일본을 비롯해서 인도를 중심으로 그다음에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떤 림랜드에서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기술 공급망이 만들어질 것인가를 우리는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잊어버렸던 두 개의 국가, 일본과 대만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대만과의 기술 협력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굉장히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지는 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미국하고 중국이 완전히 디커플링 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아마 새로운 형태의 커플링, 저는 이제 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니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조금 더 약간 팬시해 보이는 용어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특히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시게 되면 니오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죠. 그러니까 새롭긴 하지만 조금 더 다르게 새로운 이제 그런 의미에서 니오 커플링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ike-minded 인도-패시픽에 대한 전략을 동시에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중국을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가져갈 것인가는 인도태평양 전략하에서 함께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미중 밀월 시대의 GVC입니다. 이게 아마 애플 아이폰 4인데 예전 겁니다. 요거를 보시게 되면 중국이 들어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애플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중국에서 철수해서 인도로 가겠다. 모르겠습니다. 그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는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언적 의미고 이게 실현이 된다라고 하면 이 스마일리 커브에서 중국이 빠지고 인도가 들어가는 그림이 그려졌을 때 그게 우리나라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는 지금부터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스마일리 커브의 양쪽 끝단이 부가가치가 높고 가운데 밑에가 부가가치가 가장 낮습니다. 이 가장 낮은 부가가치 쪽에 중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셈블리고요. 그 위에 이제 디스트리뷰션 쪽은 일본이 들어가 있고 우리는 그래도 조금 부가가치가 높은 머티리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제 인도가 어느 지점으로 들어갈지 그리고 우리가 이 스마일리 커브에서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함께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중국이 들어가 있지 않은 GVC입니다. 이제 보잉 드림라이너라고 하는 그 여객 비행기죠. 비행기 생산에 있어서 보시게 되면 미국, 이태리, 프랑스, 스웨덴, 그다음에 일본, 멕시코, 호주, 캐나다, 인도 그리고 한국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그림이 지금 미국이 그리고 있는 중국이 없는 중국이 좀 배제된 그런 공급망의 그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 우주, 항공 이런 쪽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그림을 좀 참조로 해서 공급망에 대응할 필요는 있겠다. 다만 역시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는 좀 고민이 필요하겠지요. 미국 같은 경우는 기술 동맹에 대해서 일찌감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조지타운 대학의 이제 Center for Security Emerging Technology라고 하는 센터에 있는 그 멜리사 플렉이라고 하는 그 연구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0년에 미국, 일본, 독일, 한국, 인도, 프랑스, 영국 요 국가들의 그 R&D 투자를 합치면 전 세계의 한 5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니 미국이 이 6개 국가와 R&D 동맹을 맺게 되면 중국의 R&D 투자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그 어떤 플랫폼을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지는 저희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서도 이제 인도태평양 그다음에 신흥기술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것도 이제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국방 상호 조달 협정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작용을 할지는 저희가 좀 두고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 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예전에 그 K-알파, 한국형 달파 모델을 제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달파라고 하는 조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좀 여기에 연계를 해서 첨단 기술을 공동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고민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차세대 한미 기술 협력은 뭐 이제 우주, 뭐 아르테미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양자 컴퓨터라든지 슈퍼컴퓨터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들은 이제 계속 진행이 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이 기술 주권이라는 얘기가 같이 나오는데, 과연 우리가 독자적인 기술 주권 확보가 가능한가? 저는 쉽지 않기 때문에 기술 동맹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기술 동맹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이제 공동 연구라든지 글로벌 네트워크의 확산.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의 어떤 국가 R&D 프로그램을 어떻게 앞으로 새롭게 가져갈 것이냐, 좀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제 풀코트 프레스와 셀렉트 앤 포커스라고 표현을 드린 게 뭐냐면, 풀코트 프레스는 이제 농구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상대편 골밑부터 제 골밑까지 다 커버를 하는 건데, 과연 우리가 그게 가능할 것이냐. 그렇다면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공공과 민간의 새로운 역할이 분담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가 R&D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할 것인데, 이 국가 R&D 프로그램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의 R&D 예산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자 수의 증가는 그거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다. 즉 펀딩은 계속 빠르게 증가하는데 그 펀딩을 소화할 연구 인력은 좀 부족하다라는 측면에서, 지금의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양을 계속 늘려나가는 것보다는 좀 새로운 방향으로 이 펀딩의 활용을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나라의 그 국가 R&D 사업이나 예산을 개발협력 이전이라고 하는 세 개의 필라를 가지고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부분,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공동 연구인데요. 지금 과기부에서 아마도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제 호라이즌 유럽이죠. 호라이즌 유럽의 준회원국으로 가입하는 방안이 이미 결정이 됐고, 유럽과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호라이즌 유럽에 어느 만큼의 연구비를 투입을 해서 어느 정도의 그 성과를 얻어낼 것이냐에 대한 고민, 그리고 한미 간의 공동 연구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공동 연구 프로그램을 좀 기획해서 그 부분에 펀딩을 이전시키는 방법을 좀 필요할 것이다. 그다음에 기술 이전입니다. 그 이전에는 사실은 이제 그 WTO의 그 여러 가지 제재 때문에 이 소위 말하는 인더스트리얼 팔러시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미국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Chips and Science Act에 보게 되면 미국이 아주 공개적으로 기업에다 지원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상황이라면, 글쎄요, 우리도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략을 좀 달리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그렇다면 기술 이전에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펀딩을 국가에서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즉 국가 차원에서 외국에서 이전해서 받아야 되는 기술들은 국가가 좀 확보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의 출연연들이 굉장히 좋은 그 성과를 내고 있지만, 새로운 방식의 출연연을 우리도 좀 도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기초과학연구소를 한번 만들자. 수학연구소, 물리연구소, 화학연구소, 생물연구소. 그래서 수학연구소는 그냥 깡수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난제에 도전하는 것이고, 물리연구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 물리를 하는 그런 분들이 한 100명 정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영국에 그 유명한 화학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학연구소가 국방연구소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과학의 어떤 그 어두운 면일 수도 있는데, 이 과학이라고 하는 그 부분의 지식이 이제 국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화학연구소나 생물연구소, 물연구소, 수학연구소가 어떤 선의의 연구를 하지만, 그 연구들이 어떤 국가 위기 상황에는 국방연구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고, 기초과학이 강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양자라든지 이런 그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어떤 그 지금의 어떤 그 시스템보다는 조금 다른 시스템을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임무 또는 목적 중심의 R&D를 조금 더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국방과 재난재해 쪽을 좀 강하게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국방하고 재난재해가 연계되는 이유는 물리적 타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물리적 타격을 입혀서 어떤 시설을 파괴함으로써 성과를 얻는 것이라면, 그 물리적 타격이 자연
자연으로부터 오거나 했을 때는 이게 이제 재난재해가 되거든요. 재난재해와 국방은 어떻게 보면 이제 동전의 앞뒷면이기 때문에 물리적 타격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서 어떻게 복구하고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조치할 것인가가 하는 부분이 저는 같이 가야 될 필요가 있겠고, 예, 한국형 달파는 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인도, 태평양 전략, 일본과의 관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겠고, 향후 30년 동안 우리의 협력 대상 영순위는 인도가 될 것이다.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는 대인도 전략을 보유하고 있는가? 제가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 그 송경진 전 원장님께서 이렇게 어레인지를 해주셔갖고 인도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사이파이 2022라고 하는 이제 디지털 포럼을 갔다 왔는데요. 인도를 가서 느꼈던 것이 인도가 굉장히 자신감이 지금 차 있다. 어떻게 보면 이미 세계 3위 국가로서의 어떤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인도의 지금의 현 지도층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냥 원 오브 댐일 수도 있다. 다만 제가 그때 인도 가서 느꼈던 것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인도의 젊은 층들은 한국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오롯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K-팝, 그다음에 한류, 인도에서 가장 공전의 히트를 쳤던 사랑의 불시착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인도의 국민 드라마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가장 유명한 배우가 손예진과 현빈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인도의 그 특히 젊은 여성들이 한국의 K-팝, 뭐 블랙핑크라든지 이런 에스파라든지 이런 기업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이 인도와의 관계를 지금 당장 성과를 내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30년 뒤에 인도와 한국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인도의 젊은이들과 한국의 젊은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협력 대상국 영국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한국이 앞으로 인도 태평양의 프레임워크에서 이런 제안을 좀 했으면 좋겠다. 세븐 테크노 파트너스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자. 그래서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그리고 한국. 그래서 7개의 국가들이 모여서 기후변화를 어떻게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냐, 재난재해에 어떻게 기술적으로 대응할 것이냐, 새로운 감염병을 어떻게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조치할 것이냐를 깊이 있게 논의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그거 관련된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자꾸 만들어 간다면 아마도 기술동맹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국의 전략입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다우전 아일랜드 프로젝트를 좀 해보자. 다우전 아일랜드가 드레싱이죠. 드레싱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재료에 들어감으로써 비로소 맛이 나는 것인데, 이 여러 가지 재료가 섞이는 데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최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비빔밥도 결국 마지막에 이 고추장이라고 하는 소스가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다우전 아일랜드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 왜 다우전 아일랜드냐? 요 밑에 이제 그 우리나라 K-팝 팬이 가장 많은 국가들을 쭉 해놨습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전 세계 1000개의 아일랜드를 만들고 그 1000개의 아일랜드를 네트워크로 긴밀하게 연결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인도, 호주, 캐나다를 중심으로 먼저 1000명의 그 우수한 이공계, 그 다음에 이 사회인문계 인재들을 한국에 매년 데려오자. 그래서 그 1000명을 한국에서 교육만 시키는 게 아니고 K-팝을 접하게 하고 우리나라의 음식을 접하게 하고, 반대로 우리 1000명의 학생들을 또 이런 국가들에 보내서 마찬가지로 그들의 문화를 접하게 하자.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 동맹이 아니고 감성적 동맹이에요. 감성과 문화를 공유하면 그 다음부터는 동맹은 좀 더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1000개의 섬을 만들고 1000개의 플랫폼을 만들고 그것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그 네트워크는 결국은 테크놀로지와 컬처, 기술과 문화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로 묶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핵심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 1000명의 해외 인재를 데려올 때 여성 중심으로 가자. 왜 여성 중심으로 가느냐? 어머니가 친한파가 되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친한파가 되고요. 남편들도 어쩔 수 없이 친한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서 전략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의 그 다우전 아일랜드 프로젝트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제안드리면서 조금 시간이 넘었는데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